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매년 직접 찾아뵙고 빌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뵈니까 느낌이 좀 새롭긴 합니다. 자, 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개발자 컨퍼런스 중에서 매년 하고 있는 컨퍼런스 중에 가장 큰 컨퍼런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드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는 빌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빌드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의 그 메인 템플릿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파스텔 톤의 예쁜 그림으로 되어 있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빌드에 대한 메인 템플릿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진지해졌고 그러면서도 사이버틱하고 뭔가 미래의 발전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큰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고 또 그 안에 위트와 그리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을 여기저기 넣어서 행사를 진행을 했던 이번 빌드는 생각보다도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볼 게 많았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에 그 빌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제가 봤던 시애틀의 모습이고요.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빌드 컨퍼런스를 하면 보통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다니고 그리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진기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개발자 컨퍼런스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발자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전혀 없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동안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자기 거실에서 그리고 또 자기 앞뜰에서 행사를 진행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이게 그냥 IT 행사라기보다는 각자의 삶에 묻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기자기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이 행사 자체를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로 몇몇 관계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이 행사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몇 가지 물품들이 더 있죠. 보면 통조림,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마가린, 그리고 인터넷.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물건들의 그리고 이 서비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개발된 발명품들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새로운 물품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이 전쟁과도 같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해야 될 혁신을 2개월 만에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항상 이 위기에 새로운 창조력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빌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our mission,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이제는 자다가 밟아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항상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이 홍익인간과도 같은 이런 정신이 항상 가장 밑바닥에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이 철학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The Age of Untact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걸 꼭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모두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빌드에서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음악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왜 음악이라는 건 다 같이 모여서 한 호흡으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한 호흡으로 연주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각 떨어져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언젠가 다 같이 모여서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각종 음향 장비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서로 지도도 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원격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스캇 헨슬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입에 재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입담이 좋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고요. 이분이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는 팀스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호출하면서 무대에 불러내듯이 팀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진행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가능한 것. 사실 언택트의 시대가 되면서 멈춰버린 세계가 있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죠. 자, 그런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IT 영역은 이번 언택트의 시대에 오히려 더 바빠졌고 더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이런 데 있어서 든든한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다이나믹스 365 파워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클라우드 시대에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커뮤니케이션 툴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협업 도구로서 그 안에서 파일 공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일정과 모든 난리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보면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심지어는 회식까지도 이렇게 서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팀원 간에 회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화상회의를 하자라고 했으면 약간 거부 반응과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미팅하러 가는 1시간, 그리고 미팅하고 오는 1시간, 미팅하는 1시간. 1시간 미팅을 하기 위해서 3시간을 투입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그리고 각각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팀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진 세션에서도 팀스의 사용량에 대한 증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1 빌리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미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지만 사실 일 자체는 거리를 두지 않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의 연결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도 뒷단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 위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같은 데브옵스 솔루션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루는 애저 코스모스 DB 그리고 미디어를 다루는 애저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용했던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애저 컴퓨트 다음에 프론트도 데브옵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팀스를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 그리고 협업 툴로 세상에 계속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The Age of Developer입니다. 자, 이런 멈춰져 있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의료진도 있었고 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디벨로퍼들도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발표할 때 이 뒤쪽에 보면 RGV2CW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은
약간 개발자들의 어떤 코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넣어둔 그런 부분입니다. 저거는 어떤 코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베이스 64로 엔코딩 되어 있는, 코드화 되어 있는 것들이고, 저걸 다시 풀어보면 DEVS, 대부, 그러니까 개발을 얘기하는 뭐 디벨로퍼 혹은 디벨로퍼먼트 이런 것들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대부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로 도로 풀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이런 데 뒤에 하나씩 장치로 넣어놓은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발자라고 하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직업이죠.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개발자들에게는 프로페셔널한 툴과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 그리고 또 그들만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GitHub라든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다양한 툴과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개발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최영락 차장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차장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와 커뮤니티 두 꼭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최영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빌드 2020에서 하이라이트로 첫 번째로 강조할 부분은요, GitHub입니다. 사티아 회장님께서 작년에 빌드에서 나타나실 때는 GitHub에서 36 밀리언, 3,600만 명의 개발자가 GitHub에서 일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 올해는요, 50 밀리언,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만큼이 GitHub에서 다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GitHub으로 점점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개발자분들이 더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민해서 나온 부분이 이 GitHub와 관련돼서 많은 강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강조된 첫 번째 내용이 여기 보시는 개발자 액티비티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개발자분들은 보통 GitHub에서 풀 리퀘스트라고 해서 리뷰할 때 요거 리뷰해주세요 많이 올립니다. 풀 리퀘스트죠. 그래서 그게 17% 증가했고요. 자기 코드를 컴퓨터에 있다가 GitHub으로 올리는 푸시가 16% 증가했고, 오픈소스에 대한 새로운 오픈소스를 생성하는 프로젝트 비율이 27%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1년간의 변화고요. 정말 많은 개발자들 액티비티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개발 속도가 계속해서 쭉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 GitHub와 관련돼서는 GitHub 셀러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빌드가 개최되기 약 1, 2주 전인 5월 6일 날 GitHub에 관련된 최신 기능, 그리고 코드 스페이스, 프라이빗 레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저장소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 세 가지가 하이라이트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있는 코드 스페이스 부분이 빌드에서 다시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코드 스페이스는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개발자분들이 특히 코드를 작성하고 할 때는 자신만이 에디터를 필요로 해요. 그 에디터를 보통은 PC에 다 설치를 하는데, 이제는 PC에 에디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에서 에디터를 그냥 두고 써라. 그리고 그 에디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한 코드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가자. 그리고 그 코드 스페이스는 GitHub와 MS 애저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코드 스페이스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빌드 2020에서 GitHub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GitHub의 코드 스페이스는 프라이빗 프리뷰 모드란 상태라서요, 제가 지금 액세스할 수는 없고, 지금 퍼블릭 프리뷰 상태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드 스페이스를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지금 제가 사이트는 online.visualstudio.com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딱 봐도 개발자들이 쓰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코드 색깔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파일도 다양하게 쭉 볼 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옵션도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 제가 데스크탑에도 앱을 하나 띄운 게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제가 리드미 하면은 이렇게 뭔가 파일이 나오고 왼쪽에 나오고, 색깔만 다르다시피 하지 또 기능이 똑같죠.
즉 데스크탑에서 앱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는 웹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개발자분들은 진짜 웹브라우저에서 코딩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딴 데 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바뀌면은 자기 또 데스크탑에서 그대로 이어서 개발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 즉 코드 하나로 전 스페이스, 우주를 지배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코드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스페이스 기능이 GitHub에도 코드 스페이스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한 애저 위에서도 똑같이 코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이 이제 개발자분들에게는 되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기능이었습니다. 참고로 MS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기반으로 한 전문 .NET 개발자를 위한, 또 전문 C#, C++, C++ 개발자를 위한 기능도, 이제 온라인 기능도 현재 프라이빗 프리뷰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요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입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눅스가 공존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것이 사실 발표된 지가 이제 한 1, 2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요 기능이 굉장히 버전업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WSL2가 나왔는데요. 굉장한 성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능의 변화가 있었냐면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터미널을 보시죠. 이 터미널은 윈도우즈 터미널 버전 1.0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번 빌드 때 이제 실제로 1.0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는 우분투 20.04, 리눅스 우분투를 20.04라는 버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우분투 버전이 18.04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리눅스가 공존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CentOS, 수세 다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WSL2로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리눅스가 공존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파워쉘도 같이 실행할 수 있고요. 파워쉘 버전도 실행할 수 있고, 빠질 수 없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도 계속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우분투가 실행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얼마만큼 성능이 향상됐냐면요. 제가 윈도우에서 우리가 유료로 쓰는 포토샵이 리눅스에서는 김프라고 해가지고서 무료로서 오픈소스로서 계속 쭉 갔었는데요. 요 김프를 실행하면은 윈도우에서 지금 이게 쭉 로딩이 돼가지고 GUI가 윈도우에서 나와요. 즉 GUI가 윈도우에서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GPU에 대한 기능도 점차적으로 기능이 가속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서요. 이렇게 GUI 기반의 리눅스 앱도 윈도우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다음에 있는 여기 폴더에서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리눅스 기반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참고로 리눅스입니다. 우분투 20.04. 리눅스에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에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떠요. GUI가 리눅스의 GUI와 윈도우의 GUI가 통합해서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여러 가지가 쭉 만나는 순간이고, 마지막으로는 애저 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애저에서 지금 3개의 리소스 그룹이 있고 또 리프레시하면 4개가 있을 텐데요. 요 리소스 그룹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요 상황이 있습니다. 즉 애저 위에서, 이게 윈도우 위에서, 터미널 위에서 진짜 모든 것을 다양한 리눅스 버전과 윈도우와 클라우드까지 다 만질 수 있는 터미널 하나가 제패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개발자와 관련돼서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김용 부장님께서 이제 파워토이부터 해가지고서 또 재밌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역시 코드 스페이스. 코드 스페이스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클라우드에 붙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정말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다. 꼭 그게 좋은 걸까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하는 것들은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외에도 .NET Core 3.1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워토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파워토이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파워토이는 윈도우즈 95 때 나왔던
아주 재밌는 툴입니다. 보통 윈도우즈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파워 토이스라고 하는 이 툴인데요. 이 파워 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바로 필요하다면 숏컷을 불러내서 바로 검색을 하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문서를 찾아내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에서도 유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펜시 존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요즘에는 이 모니터의 해상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각각 배치를 해놓고 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옮겨놓고 이렇게 마우스로 정밀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배치를 하죠. 이 펜시존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영역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앱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화면의 사이즈만큼 필요한 만큼의 앱들을 바로 배치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여기에 대한 도움말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움말 기능이 나타나고 바로 떼면은 바로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도움말은 바로 단축키예요.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개발자들은 마우스에 손을 안 대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단축키를 많이 쓰고 있다는데 내가 모르는 단축키도 여기서 바로 찾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많은 파일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보면 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VG나 아니면 마크다운이나 이런 파일 포맷들을 바로 탐색기에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대한 단축키도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바로 파워 토이스를 깔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기능들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게 바로 개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개발자가 있다면 또 사용자가 있겠죠. 이 사용자들 중에서도 보면 거의 개발자만큼이나 굉장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파워 유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파워 유저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면 자기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만 내가 원하는 걸 그만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과 욕구,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의 어떤 또 그런 요구사항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파워 유저가 아니라 파워 디벨로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는 게 수월해졌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 플랫폼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파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앱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3.5 밀리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프로페셔널 디벨로퍼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 수치만 보면 50% 증가되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구성 요소들을 보면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BI,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파워 앱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 도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연결을 시키면 바로 앱이 돼서 나오고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용 앱이 바로 되어서 나옵니다. 자, 개발자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파워 유저들이 파워 디벨로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앱을 바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워 앱스입니다. 자,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리포트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파워 BI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흔히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이 BI 툴은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했고요. 근데 파워 BI도 이제는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RPA죠.
그렇죠? 뭔가를 자동화시킨다. 사실 보면 그 뭐 콜센터라든지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의 작업들을 보면 거의 80% 가까이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파워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잘 사용하게 되면 단순 반복적인 거, 어떤 폼이 있고 누군가 그 폼에다가 양식을 채워서 나한테 보내면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날아가고 나한테 알림이 뜨고 내가 그걸 처리하면 그 사람한테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완료된 파일은 특정한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떨어지고 그 링크를 가서 그 사람은 완료된 작업물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또 똑같은 걸 물어보는 사람들, 특히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또 윗분들. 그럴 때는 챗봇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챗봇을 이제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입니다.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어떤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을 사용을 해서 바로 업무에 적용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과거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제가 아까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툴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분명 이런 툴들은 있었지만 이런 툴들이 특정한 컴퓨터의 환경에 맞춰져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조금만 틀어져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 파워 플랫폼이나 이런 데는 AI나 또 기존에 있던 많은 사용자들의 패턴을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달라지는 환경에도 충분히 잘 적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르게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필요하다면 이 오피스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팀스에 있는 기능들을 API 형태로 바로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오피스 솔루션 그리고 팀스 솔루션에 있는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뭔가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솔루션이 LMS죠. LMS에서 과정을 하나 개설하고 확인 누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팀스 콜이 자동으로 생기고 거기에서 온라인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바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개발자들이 붙어서 더 좋은 기능 그리고 더 특정한 영역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팀스 같은 경우에도 팀스 안에 보면 뭐 통화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이나 뭐 위키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앱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개발을 해서 거기에 내가 만든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팀스 안에서 내가 만든 앱을 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팀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맥,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모두가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공한 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넓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뭐냐면 더 에이지 오브 월드 컴퓨터입니다. 자, 월드 컴퓨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느낌인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이 자체가 바로 월드 컴퓨터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포춘이 시정한 500대 기업의 95%가 선택한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게 작년에 빌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발표되었을 때는 그 애저가 제공되고 있었던 게 54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개수가 늘어서 61개의 애저 리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자, 기존에 안 보였던 리전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뉴질랜드와 같은 곳에도 데이터 센터가 오픈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부와 중부 이렇게 두 개의 리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 벤더보다도 더 많은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거기에 데이터 리전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데를 선택을 해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전의 개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도 대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는
네,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 시냅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애저 시냅스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앞부분에 보시면 언프라미스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나 그리고 또 오피스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BI 툴로 가거나 한꺼번에 머신러닝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강력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애저 시냅스입니다. 자, 애저 시냅스를 보통 행사 같은 데서 많이 비교를 할 때 구글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쿼리하고 바로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 전 행사에서 보면 똑같은 데이터를 돌렸을 때 구글의 빅쿼리에서는 11분 정도 걸렸던 데이터 처리를 애저 시냅스에서는 9초. 물론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극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데모들을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와 관련돼 있어서 그 클라우드에서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는 충분한 GPU 자원과 같은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AI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AI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커버니티브 서비스라는 것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만들어 놓은 웰메이드 되어 있는 AI를 바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분석해주는 컴퓨터 비전 기술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을 분석할 수 있는 랭귀지, 그리고 텍스트를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능들을 보면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개인화되어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랭귀지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바로 내부에 있는 서비스나 앱에 바로 이런 서비스를 붙여서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보다도 또 재미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애저 머신러닝 중에서도 이 Responsible ML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자, Responsible이라고 하면 신뢰성 있는, 책임감 있는 이런 뜻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세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Responsible AI,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의해서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애저 머신러닝 리스폰시블 ML입니다. 이 신뢰할 만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머신러닝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추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잘못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나온 서비스가 바로 이 애저 머신러닝 리스폰시블 ML입니다. 자, 애저 포 헬스케어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표준을 지정을 했고, 그 국제 표준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FHIR이라고 하는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First Health Interoperability Resource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헬스케어 쪽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의 데이터를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니까 이걸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AI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훨씬 더 성과를 낼 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 안에서 연구되고, 그리고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빌드에서 발표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도 AI 컨트리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를 열심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우리나라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학계나 정부, 그리고 또 산업계하고 같이
책임 있는 AI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따른 책임 혁신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빌드 컨퍼런스는 전에 없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 행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들은 전부 다 자기 집에서 발표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자기 반려견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 주방에서, 그리고 자기 차고에서, 그리고 자기 책상에서 여과 없이 자기의 삶의 모습도 함께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개발 기술 외에도 잔잔한 감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he Age of World Untapped. 어떻게 하면 비접촉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IT 행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런 비접촉 시대에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고요. 자, 두 번째로 개발자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월드 컴퓨터로서 클라우드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AI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빌드는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보통 빌드 행사를 하고 나면 미국에서 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 가까이 참여를 했고 20% 정도만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가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탔고요. 엄청난 항공료와 숙박료, 그리고 행사 등록비를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좀 더 지구가 평평해진 느낌이 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이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